비오는 월요일 아침 75세 노인 한기창이 조용히 경찰을 몰고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SUV가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했고 피할 수 없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죠. 상대방은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운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손해사 정사까지 나타나 과실을 100% 뒤집어 씌우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며칠 후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려다 잠시 멈춘 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구먼. 판결은 법정에서 받으시게. 그리고 정장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분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기범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호텔 로비 곳곳에서 사복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40여 년 법조 경력의 현직 부장판사가 어떻게 연쇄 보험사 기범들을 함정에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통쾌한 역전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한 반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경찰을 몰고 테헤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직접 운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했죠. 40여 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상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법원까지 가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앞유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었죠. 깔끔하게 달인 회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서류 가방까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인 운전자였지만 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했어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콰당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경차 앞부분이 SUV 뒷범퍼에 살짝 부딪혔죠.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분명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생긴 사고였지만 뒤에서 받은 제가 과실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제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SUV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르신! 운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죠? 그 남성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조성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제게 다가오며 고함을 쳤죠. 저는 침착하게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지만 조성우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의 반응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치고는 너무나 연기가 과한 것 같았거든요. 조성우의 과장된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한 가지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40여 년간 법정에서 온갖 연기와 거짓말을 봐온 제 눈에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되죠! 앞차가 서 있는데 왜 못 보셨어요? 조성우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다행인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려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전문직 종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이 물었고 조성우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뒤에서 받으셨어요. 목격자 계시면 좋겠는데. 아, 제가 다 봤어요. 앞차가 서 있는데 뒷차가 못 멈춘 거네요. 그 여성이 장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손해사 정사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상하게도 사고 현장에 손해사 정사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보험은 접수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과실 100%시잖아요. 장서진의 말에 조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보험 올리시는 것보다 그냥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들은 분명 한 팀이었어요. 조성우의 과장된 연기, 장서진의 너무나 시의적절한 등장, 그리고 측석에서 나오는 합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저를 만만한 노인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현명한 선택이세요. 병원비랑 수리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성우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 저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목 디스크 검사도 받아야 하고 차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서진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현금이면 400만 원으로 해드릴게요. 조성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금 거래를 원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40여 년간 쌓아온 법률 서적들 사이에서 과거 판결 사례집을 꺼내들었어요. 조성우와 장서진의 수법이 어딘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본 패턴이야. 책장을 넘기며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제가 직접 재판한 사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조성우라는 이름이 피고인 명단에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그때 당시 조성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지인인 박진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그는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진수야, 나야. 기창이. 기창이 형. 무슨 일이세요? 급한 부탁이 있어. 조성우, 장서진, 최미경. 이 이름들 사건 기록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뭔가 수상해서 말이야. 박진수는 곧바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그의 전화가 왔어요. 형, 대박이네요. 조성우는 과거 보험 사기로 2번 기소됐고 장서진은 허위 손해사정으로 징계받은 기록이 있어요. 최미경이라는 여자는 가짜 목격자나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역시 그렇구나. 혹시 피해자들 연락처도 알 수 있을까? 몇 명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드릴 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조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 낮에 사고 난 조성우입니다. 병원 다녀왔는데 목 디스크 소견이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아프세요? 네, 좀 그렇네요. 그래서 말인데 치료비가 좀 더 들 것 같아서요. 600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600만 원이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르신, 병원에서 진단서도 나왔고 치료 기간도 8주라고 나왔거든요. 보험으로 하시면 더 복잡해질 텐데요.
그럼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주실 수 있을까요? 현금이면 500만 원으로 하죠. 대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은행 가는 것도 좀 힘들어서요. 호텔 로비 같은 데서 만나면 어떨까요? 호텔 로비요? 네, 롯데호텔 로비 카페 어떠세요? 거기가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조성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관인 이도연에게였어요. 그는 제가 판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후배였습니다. 도연아, 나야. 한기창 판사. 판사님,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함정 수사에 협조해 줄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하자 이도연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체크무늬 조끼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최대한 무해해 보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연기도 좀 해야겠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약봉지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등 실제로 복용하는 약들이었지만 오늘은 소품 역할도 해줄 예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이도연과 만나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간단했지만 치밀했어요. 판사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도연이 펜 모양의 녹음기와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주었어요. 기술의 발달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호텔 로비 곳곳에 저희 요원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할 거예요. 박진수도 함께 참석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창이 형,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협박이나 공갈을 하는 장면이 녹음돼야 기소가 가능해요. 그리고 허위 진단서나 서류 위조 증거도 확보해야 하고요. 알겠어. 최대한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해 볼게. 점심을 가볍게 먹고 나서 롯데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 카페는 평일 오후라 그리 붐비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는데 목에는 보조기까지 차고 있었어요. 연기가 정말 철저했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으셨죠?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많이 아프세요? 네,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조성우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합의서까지.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여기 진단서 보세요. 경추 염좌의 8주 치료 소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단서를 받아보니 확실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몇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강남에 있는 정형외과인데 교통사고 전문이에요. 괜찮은 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돈은 어떻게 드릴까요? 저는 신문지로 감싼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제로는 신문지 뭉치가 들어 있었지만 조성우는 그것이 현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현금으로 가져오셨네요. 역시 어르신이 현명하세요. 나이 먹으니까 이런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조성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조성우는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아마 수십 번도 더 해본 일이겠죠. 어르신, 여기 보시면 사고 경위가 다 나와 있어요. 어르신이 뒤에서 받으신 걸로 되어 있고 과실은 100% 어르신 쪽이에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합의서를 읽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서류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성우 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목격자도 있었잖아요. 장서진 손해사 정사님이 다 보셨다고 하셨고요. 조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반박하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어르신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어제 현장에서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때 조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잠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돌아와서는 표정이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와서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료비가 좀 더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요?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600만 원으로 하죠. 또다시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6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르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경찰 신고도 안 했고 보험 처리도 안 한 상태잖아요. 조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지금 와서 합의를 거부하시면 뺑소니 처리될 수도 있어요. 어르신 나이에 전과자 되시고 싶으세요? 뺑소니요? 저는 도망간 적이 없는데. 그걸 누가 증명해요? 목격자는 저희 편이고 블랙박스도 각도가 애매해서 증거 능력이 떨어져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공갈이 시작된 거죠. 어르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6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그럼 어쩌죠?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는데. 어르신 방법은 있어요. 집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도움 요청하시든지. 자식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미 병원비 선불로 내놨고 회사도 쉬고 있는 상태라고요. 조성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세요. 지금 도장 찍고 돈만 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아니면 정말 복잡해질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조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한 명의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조성우가 합의서와 도장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처럼 말이죠. 어르신 여기 도장 찍으시고 돈만 주시면 됩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찍기 직전에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끝인 건가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합의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조성우가 조금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하시죠. 제가 다른 약속도 있어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늙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무서워요. 혹시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당연하죠. 합의하면 끝이에요. 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조성우가 실수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협박을 시작한 거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가 다 준비해 놨어요. 목격자도 있고 의료진도 협조적이고 어르신이 지금 거부하시면 정말 뺑소니범으로 고발당하실 수도 있다고요. 뺑소니범이요? 네, 사고 후에 제대로 신고 안 하고 현장을 떠났으니까 뺑소니죠. 그러면 벌금이나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어르신 나이에 그런 일 당하고 싶으세요? 조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거죠. 게다가 저희는 이런 일 전문이에요. 변호사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어르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제 조직적 범죄라는 것까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이제 다 찍혔구먼. 네? 뭐가요? 조성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판결은 법정에서 받으시게. 저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판사 신분증과 명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기창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조성우의 눈에 들어갔어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기창입니다. 조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판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촬영됐습니다. 조성우가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호텔 로비 곳곳에서 사복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도연이 팀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성우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성우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명이나 속이셨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지만 조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조성우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도연이 수사팀장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대단하세요. 이번 체포로 연쇄 보험사기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연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성우 휴대폰에서 장서진, 최미경과의 대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지난 2년간 무려 30여 건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30여 건이나? 네,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법도 거의 똑같았어요. 조성우가 고의로 급정거를 해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장서진이 손해사 정사로 나타나서 과실을 뒤집어 씌우고 최미경이 가짜 목격자나 때로는 추가 피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박진수도 합류해서 법적 분석을 도와줬어요. 기창이 형 덕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네요. 녹음 파일에서 조직적 범죄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고 협박과 공갈 내용도 완벽하게 기록됐어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 대부분 연락이 닿았어요. 다들 억울해하고 계셨는데 이번 기회에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 뉴스로 다뤘어요. 노인 대상 교통보험 사기 조직 현직 부장판사에게 덫에 걸려 검거되다. 75세 판사의 기지, 연쇄 사기범 일망타진. 40여 년 법조 경력의 노련함으로 정의 실현. 뉴스를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런 사기꾼들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을 속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원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후배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기창 부장판사님 진짜 멋있으시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감은 여전하시네.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대단해. 복도를 지나다니면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재판장을 맡을 수는 없어서 동료 판사가 맡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증인 한기창 선서하십시오.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재판장 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증인석에 서다니 말이에요. 조성우, 장서진, 최미경 모두 구속 기소됐고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을 주 대상으로 삼아 더욱 죄가 무겁다. 판사의 선고 이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경찰을 몰고 테헤란로를 지나 법원으로 출근하는 것도 예전과 똑같았어요. 다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분이 그 판사님 아닌가? 맞아, 뉴스에 나왔던 분이야. 이런 시선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호의적이었어요. 몇몇 분들은 아예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희 같은 노인들 마음이 다 시원했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일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여 년간 법복을 입고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어요. 피해자들로부터도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수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기창이 형 덕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사기당했었는데 이번에 다 돌려받으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연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판사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수법 알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거 참 다행이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판사님 덕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후속 조치들을 보며 저는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더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법원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나왔어요. 테헤란로에 접어들어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기시감이 들었어요. 한 달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SUV는 제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재빨리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SUV 운전자가 내려와서 뭔가 항의하려는 듯 제 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누가 사람 잘못 본 모양이지. 이번에는 어떤 수법을 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조성우 사건 이후로 이런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 아마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남성이 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이젠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속으로 한숨을 쉬며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정의는 쉬지 않는다고 오늘도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